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고층 건축물은 매우 건물이 높아서 소방상 문제가 되는 건물들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데 시험에 기출이 됐던 분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초고층 건축물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만약 190m인데 만약에 52층이다. 그럼 이건 초고층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9층인데 예를 들어서 210m다. 얘도 초고층이 돼요. 이 층의 높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갖춰도 초고층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셔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바로 밑에 보시면은 그 일본의 고층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30층 이상이면 높이가 120m 이상. 일정 규칙이 정해져 있죠. 이 규칙이 뭐냐면 4잖아요. 3, 4, 12 그죠? 5, 4,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험에 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만약 어떤 건물이요 층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고 이렇게 붕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 있는데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요. 층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4m마다 한 층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4m보다 한 층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6m다 이렇게 되면은 2층짜리 건물이 맞는데 층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면 구별되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경우에는 4m마다 한 층으로 계산한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초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초고층 건물이 높았을 때 이 초고층 건축물의 30개 층마다 한 층을 비워요. 피난 공간으로.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여기에서 30개 층마다 한 층을 비우고요. 초고층이 아닌 단순 고층 건축물이잖아요. 준초고층 건축물 이런 것들은 만약에 49층이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층의 가운데 25층 플러스 마이너스 5층 사이에서 한 층의 공간을 또 비웁니다. 하여튼 피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초고층 고층 건물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층서 50층 이상이거나 초고층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지상을 통한 직통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피난 구역을 30개 층마다 하나씩 이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층이나 준초고층 건물 이렇게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난 공간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한옥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에서는 작성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작성 시기는 개공은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한다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고 그 서면 이름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하고 이를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럼 작성할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설명해야 될 의무자도 개공, 설명서를 작성할 의무자도 개공입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작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인은 작성 의무 없어요. 다만 고용인 중에서도 소속공인 중에서는 설명 의무는 없지만 설명할 수도 있죠. 또한 소속공인 중에서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작성하는 내용은 개공인 매수인 임차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냐? 매수인은 개공이 설명한 거 믿고 또는 소공이 설명한 거 믿고 계약을 했죠. 근데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보니까 매도인이 물건을 팔겠다는 물건을 개공인 매수인에게 설명했는데 이 개공이 물건을 잘못 설명했어요. 또는 소공이 물건을 잘못 설명했어요. 매수인에게. 그럼 이를 믿고 계약한 매수인에게 손해가 있잖아요. 그럼 손해를 매수인은 개공에게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개공은 난
잘못 설명한 게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할 수가 있으니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개공인 매수인 임차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딱 작성해서 주면은 나중에 발뺌하지 못하겠죠. 이같이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개공은 매수인 임차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중개가 완성됐을 때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될 의무를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작성할 때 그 작성 서식이 지금 현재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법정 서식이 있다 이거예요. 법정 서식, 표준 서식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개공은 표준 서식에 따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돼요. 표준 서식에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표준 서식이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표준 서식은 중개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는 총 설명한 내용 중에서도 13가지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합니다. 두 번째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예요. 예를 들면 공장 건물에 대한 중개를 했다면 그 말이죠. 일단 11가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가 토지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를 농지나 또는 임야를 중개했을 때죠. 총 9가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합친 확인 설명서가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총 8가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표준 서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지 다른 서식에다가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작성했으면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은 자필로 이름 써야 되고 및 도장 찍는 것은 등록된 인장을 날려야 됩니다. 특히 확인 설명서에 서명도 하고 및 날인도 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입니다. 다만 법개공의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의 의무를 대신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있을 때는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라는 것은 개공 대신 소공이 물건을 설명했다든가 또는 개공 대신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을 때를 말합니다. 특히 공동 중개할 때도 있죠. 매도를 받은 개공과 매수를 받은 개공이 함께 공동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이 확인 설명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있다면 함께 또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가 있지 대표자가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공동 중개했을 땐 공동 개공이 함께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소공은 무조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당해 중개기 했을 때만 함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는 아무리 업무를 보조해서도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공과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이걸 구분하세요. 그래서 및과 또는 요걸 2가지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매년 시험 나와요. 그래서 개공과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그럼 다 작성했으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개공이 교부해야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설명은 매수인, 임차인 일방에게겠지만 확인 설명서 교부는 양쪽 다 주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요. 이같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리고 개공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이때 보존은 원본을 보존하거나 또는 사본을 보존하거나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만 확인 설명한 내용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요거 작년 10월 달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험 반영되니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확인 설명서는 과거에는 사본을 3년 보존하라 라는 규정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개정이 돼서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은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3가지 중에 하나가 원본이고 사본이고 전자문서거나 아무거나 3년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즉 확인 설명한 내용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꿀팁이 바로 밑에 있죠. 아주 중요해요. 소공은 아무리 당해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 의무도 없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의무도 없고 확인 설명서를 보존하는 의무도 없어요.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존 의무는 개공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당해 중개행위에 의한 소공이 의무가 있는 것은 딱 하나. 확인 설명서에 뭐 의무?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유중의 등기의 경우도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를 했고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유중이란 것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유중의 경우는 포괄 유중이고 또 하나가 특정 유중에서 포괄 유중하고 특정 유중으로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포괄 유중 받은 경우는 일단 상속의 법리가 내도가 되어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 특정 유중 받은 경우는 등기한 경우 효과 발생 시점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포괄 유중 받은 경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사망한 때가 되고 특정 유중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한 때 비로소 소유권을 수증자가 취득하는 것이 요게 시점이어서 여러분 교재에서 포괄 유중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특정 유중은 등기한 때 주인이 바뀝니다. 유중에 의한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 신청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이제 등기 신청은 유언 집행인이나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언 집행인이 없을 경우 상속인 유언 집행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등기 신청할 경우에 유언 집행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증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을 경우에 이제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유언 집행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유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유언 집행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문제는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이게 특례 규정인데 상속을 받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 중 1인이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해도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없도록 막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중 같은 경우는 수증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이 참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그 다음 절차가 이제 등기하는 과정인데 등기된 경우와 미등기의 경우 나눠서 둘로 나눕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거 받은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과정상 차이점인데 등기된 걸 받은 경우와 미등기 받은 경우에 차이점이 두 개 나눠서 따로따로 세분하셔야 돼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일단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이든 원칙은 유중이 빠르다 보니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인데 문제는 상속인들이 모르고 요 상속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다만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실행해버린 경우는 수증자에게 넘겨줄 경우에 실행한 요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서 바로 그냥 이전 등기하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 되므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원칙은 상속 등기하지 않고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원칙인 반면에 상속인들이 모르고 상속 등기를 실행한 때에는 이 등기 말소하지 않고서 바로 등기하는 것이 등기하는 과정이므로 비교하시고요. 미등기 받은 경우 둘로 나눠서 세분하는데 포괄 유중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중 받은 경우 둘로 세분합니다. 포괄 유중 받은 경우의 경우는 일단 등기 신청할 때 포괄 수증자 입장에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앞서 배울 당시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밖에 상속인, 그 다음에 그 밖에 포괄 승계도 가능하다 보니까 포괄 유중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에 이어서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특정 유중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므로 직접 등기 못하게 되어 있고 유언 집행인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시험이 참 잘 나오다 보니까 등기하는 과정은 꼭 세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되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등기를 실행한 때에는 그 등기 말소하지 않고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등기하는 과정이고 미등기를 포괄 유중 받은 경우는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미등기를 특정 유중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여기 이 부분을 등기법이다 보니 잘 물어봅니다. 등기하는 과정 꼭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유중에 가등기할 수 있냐 문제인데 유중에 가등기의 경우는 가등기하는 목적이 본등기할 목적이다 보니까 유언자가 사망 전에는 유언효과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이제 본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가등기도 허용을 하겠다 해서 유언자가 사망 전에는 가등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사망 후에만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래. 이때 가등기하는 유증의 경우는 특정 유증만 대상으로 가등기하는 거지 포괄유증은 물권적 청원권에 되어서 가등기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유증은 애초에 가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 기록사항과 이제 유류분과 관계가 마지막인데 신청정보 기록할 당시에는 원인은 말 그대로 유증이 됩니다. 유증이라고 적게 되어 있고 등기 원인 일자 적을 당시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을 적는 것이 원칙이 돼. 다만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 붙은 경우 둘로 나눕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날짜가 되고 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 도래 일을 적고 등기하는 것이 날짜가 되므로 여기까지는 꼭 세분하셔야 돼요. 원칙은 사망일자가 원칙이 돼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가 되고 기한은 기한 도래 일을 적은 다음에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과의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등기를 허용할 것이냐 문제예요.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을 해주지 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류분 침해되는 경우에 상속인 입장에서 등기 끝난 이후에 유류분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각하지 않는다까지 해서 유증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꼭 세분 잘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세목별 그 중요 내용 비교였어요. 이제 근데 이제 조세 총론 그다음에 뭐 지방세 국세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강론에서 이제 각 그 내용별로 헷갈리는 내용들을 또 비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잘 이제 차근차근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조세 총론인데 27페이지요. 조세 총론은 우리가 시험 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한 문제가 뭐 나오기도 하고 작년 같으면 29회 시험 때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세 총론 우리가 조세에 자 분류 조세의에서는 여러분 조세의에서는 우리가 조세의에서는 우리 납부이행 방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 허용되는 세금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또 살펴봤었고 또 자세한 내용들 또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세 분류에서는 여러분요 조세 분류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또 출제가 되죠. 조세 분류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조세 분류에서 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세 분류 목적세라든가 또 보통세 또 그다음에 독립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유의해서 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 보유 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 방법 있잖아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징수 방법 이 징수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내용들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주의해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가산세, 가산금 우리가 앞에서 또 봤지만 또 가산세, 가산금 다시 한번 또 잘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 징수 방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관련한 내용 또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세 총론에서 또 납세 의무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요. 또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성립, 확정, 소멸과 관련해서 뭐 소멸에서 28회 시험 때 나왔었고 그다음에 성립에서 또 29회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멸 부분에서 가끔 한 두 번 나왔죠. 한 번 독립화문제로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요. 그렇지만 제가 28회 시험 전에요. 그랬었는데 28회 시험 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고 자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작년 29회 시험 때는 성립과 확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출제 가능성 높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온다 이렇게 썼는데 성립에서 또 나왔었고요. 자 올해는 이제 확정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성이 좀 높고 그다음에 소멸에서 종합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조세 총론에서 한 문제가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소멸에서 좀 깊은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요.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 우리가 자 우리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체납자의 재산이 공매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자, 어떤 게 더 우선한다고 그랬습니까? 세금이 더 우선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요거 가끔씩 출제되는데 작년에 또 출제 또 20 제가 9회 아니면 30회 나온다고 했는데 29회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독립화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나오면 이제 종합문제 정도에서 뭐 지문 한 줄 나오는 그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권리구제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조세 총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27페이지 보니까 우리 조세 분류에서 그 1번 보면 지방세 과세 주체에 따른 비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 주체,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뭐하고 뭐로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지방세, 국세 이거는 뭐 세목들을 처음에는 공부할 때 막 외우려고 하시는데 외우지 않아도 공부하다 보면 대충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지방세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는데 문제 풀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 중,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국세, 지방세 고르라고 했을 때 지방세만 고르라고 했는데 국세까지 같이 올라가지고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근데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한 7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먼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특광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하고요. 어떤 거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하나만 빼놓고 3가지가 자 특광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머리 글자를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자, 그 다음에 도구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도세인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등록면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그 자치 구세라는 거. 재산세는 시군구세죠. 자,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하는 세금이 있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주민세 도 있긴 있지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중에서 어떤 애요? 예, 지방소득세.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문자가 같이 내는 이 지방소득세 얘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뭡니까? 특광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세도 물론 특광시군이고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취득세,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재산세,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어려울 거 없네요. 다시 저를 보세요. 자, 외우고 가셔야죠.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누굽니까? 시군구고.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어떤 애만? 자,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광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